자, 동형 2회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21번 유치권. 자, 건물 임차인이 건물에 관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그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필요비 유익비는 건물에 관한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건물 유치권은 당연히 대지 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건물 같은 거 유치권 행사할 때 보면 건물을 걸어 놓는 경우도 있지만 주차장 있고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죠. 그 컨테이너 박스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땅에다 갖다 놨죠. 그러니까 대지 부분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게 됩니다. 2번은 유치권은 물권이어서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해요. 심지어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딱 한 놈한테는 주장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2번입니다. 목적물에 대한 경미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돼요. 그럼 목적물이 압류가 돼요. 그 후에 건축업자가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아서 유치권을 취득합니다. 유치권을 취득하는데 그 유치권을 경매 절차의 매수인, 즉 경락인에게는 주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은 틀렸어요. 유치권은 성립을 해요. 유치권은 성립하는데 왜?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은 인정된다 그랬으니까 유치권은 인정이 되는데 이 유치권을 요 경매 절차의 매수인, 즉 경락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번이 틀렸죠. 3번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할 권한이 없고요. 그걸 알면서 점유하니까 불법 점유, 무단 점유죠. 그 상태에서 별도로 또 비용을 지출해요. 자,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비용 상환 조건에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옳은 질문이죠. 5번. 틀린 건 일단 2번이고요. 4번. 건물의 점유자가 건물의 점유 중 그 건물에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했을 때 계속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 이게 뭐예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 그게 뭐예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죠. 그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있을 때 그 이익은 돌려줘야 된다고 그랬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용이익은 반환해라. 그랬습니다. 5번 점유 회수의 점유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죠. 점유를 침탈당하면 204조 1항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3항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를 침탈한 자를 상대로 점유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자, 이때 원칙적으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점유권은 소멸하지만 요 경우 점유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물을 회복하면 점유권은 부활한다 그랬죠.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점유를 회복해야 점유권은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를 회복해야만 부활하니까 단순히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일단 유치권을 소멸했다 이런 뜻이죠. 점유를 회복해야 점유의 해소를 제기해서 점유를 회복해야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점유를 회복하지 않았으니까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말이 그지 같죠. 시험을 출제를 할 때 판례 문구를 좀 다듬어서 출제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판례 문구를 그대로 박아서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5번 지문을 넣을 때도 고민을 좀 했어요. 그냥 그대로 넣을까? 출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대로 넣을까? 좀 다듬을까 하다가 그대로 넣는 게 수험생분들한테 훨씬 더 시험 적합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점유 회수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치권은 소멸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지문이에요. 유치권은 부활하지 않았다.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한 번 더 꽈서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옳은 지문입니다. 자, 5번 정리합니다. 유치권자가 또는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해요.
그럼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게 되죠. 그래서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는 부활하게 됩니다. 유치권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번 옳은 지문이 됩니다. 점유를 회복해야 부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2번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거. 자, 유치권에 인정되는 게 첫째 유치권이 있죠. 두 번째 경매권이 있죠. 세 번째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죠. 파산법상 별제권이 있죠. 목적물에 취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죠. 과실수지권이 있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권이 있죠. 그러나 물상대이권은 없죠.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가치 변형으로부터 우선변제받는 성질, 물상대이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3번 저당권의 객체가 아닌 거. 일단 저당권의 객체는 토지 건물이고 전세권 지상권이죠. 공유 지분도 되죠. 등기된 임목도 되죠. 그러나 토지나 건물의 일부 저당권 안 되죠. 등기가 불가하니까. 그래서 4번 틀렸죠. 이런 식으로 단순한 문제들도 아주 나옵니다. 이런 건 점수 맞으라고 출제한 거니까 점수 내라고 출제하는 거. 이건 맞춰줘요. 이런 것들은. 24번 저당권. 당연히 1번 채권과 저당권은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채권자가 을이라면 저당권자도 을로 등기가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와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 요럴 때는 예외적으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그건 예외죠. 자, 2번 채권 소멸로 말소 등기 전. 채권이 소유를 했고 말소 등기 전이니까 일단 이 등기는 무효 상태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압류하고 전무명령을 받아서 부기등기로 넘겨받았어요. 자, 무효 등기를 넘겨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 취득할 수 없다죠.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 안 되니까.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넘겨받은 거잖아요. 등기를 믿었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죠.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따라 저당권 취득할 수 없다가 되겠죠. 3번 저당권자는 가치변형물 즉 보상금이나 보험금이 채무자에게 지급이 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대법원은 그 압류를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했다면 꼭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채권과 담보권은 분리양도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담보권은 그대로인 채 채권만 팔아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채권만 팔아먹었다면 담보권은 소멸해버립니다. 채권과 담보권은 같이 팔아먹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저당권 같은 담보권만 팔아먹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채권만 팔아먹는 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때 채권만 팔아먹게 되면 저당권은 어떻게 되느냐? 소멸한다. 이렇게 되죠. 부종성에 의해 소멸한다. 유료저장탱크는 부합물이라고 그랬죠. 1회차에 주유기가 있었죠. 종물, 유료저장탱크 부합물. 그러니까 주유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주유소의 종물인 주유기와 부합물인 유료저장탱크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겠죠. 효력이 미친다. 25번 계약의 성립.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도달을 전제로 527조에서 조문에 그대로 있죠. 물론 이건 도달 후에 철회 못합니다.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 않냐. 틀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527조 조문 자체입니다. 2번 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죠. 530조 연착한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다가 아니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번은 530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죠. 격승발. 4번이 틀렸죠. 5번 534조 조문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약의 성립과에서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 암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5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했다. 청약과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조문 기억하시는 거예요.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26번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이죠. 1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생관계가 아니죠.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규정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입니다. 그건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2번 매수인이 먼저 주기로 했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민기적 거리다가 잔대금 지급기일 즉 상대방 이행기도 도해. 잔대금 지급기일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상대방인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도 도래하죠.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 이행기 도래죠. 이때 중도금도 동시행관계가 되죠. 중도금도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행관계가 됩니다. 3번 쌍방 채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되죠. 항변권이 있는 것 자체로 정당하게 거절하는 거니까 이행지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일단 답은 1번이고요. 틀린 거. 5번, 4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 제공하고 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면서 대금을 청구했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니까 갑이 나중에 이행을 중단한 채 재청구하면 지체에 빠졌던 을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이 현실 제공을 해서 을이 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갑의 이행이 중단된다면 갑이 예전에 한번 이행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을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지문이 되죠. 그래서 갑이 나중에 이행을 중단한 채 재청구하면 지체에 빠졌던 을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5번은 기억하세요. 어느 일방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면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상대방 채무와 여전히 동생관계다. 또 기억할 게 있죠.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가 인수되었다 하더라도 항변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다. 특히 5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와 여전히 동시 이행관계다. 27번 위헌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일단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이로 급부불능이 원칙이죠. 그러면 채무자는 자신 채무를 면하고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는 채무자 위헌부담이 원칙이죠. 후발적 불능에서 문제가 되죠. 따라서 원칙적 불능에는 위헌부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원시적 일부 불능 중에서 수량적 매매의 수량 부족에 해당되는 경우 이때는 담보책임이 성립하죠. 담보책임을 하게 되는 거죠. 계약 체결성의 관점이 아니라. 그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원시적 전부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에서 위헌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3번 부담부 증여는 편모지만 유상과 유사하다 그러죠. 편모지만 쌍모 유상과 유사하다 그랬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갑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서 10년간 쌀 2가마니를 보내라. 그 10년간 매년 쌀 2가마니가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농지를 주고 매년 쌀 2가마니를 받으니 주고받는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편모지만 쌍무의 성격이 있단 말이죠. 무상이지만 유상의 성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편모 무상이지만 쌍무 유상의 성격이 있으니까 동시행변권 위헌부담 담보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옳은 지문이죠. 위헌부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번 당사자 특약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약정 효력이 있죠. 위험부담은 임의 규정입니다. 자, 5번은 채권자 위험이죠.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 기책사유. 채권자 지체 중 불능이 되거나 이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채무자는 청구할 수 있다가 되죠. 틀린 거 5번. 4번이군요. 오늘 이렇게 찾기 말이 세죠. 26번 갑은 을과 땅을 사고 팔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자,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수익자 이렇게 되죠. 계약이 무효입니다. 계약이 무효라는 건 갑을 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을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병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합니다. 즉 갑을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을은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2번 병이 을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청구해요. 근데 을이 아직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어요. 을은 갑이 아직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있어요. 자, 갑이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갑 간의 계약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 하자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을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가 되겠죠. 1번, 2번도 틀렸죠. 거절할 수 있다. 3번 갑이 위 약정에 따라 을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한 후 매수인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을은 토지를 병에게 반환이 아니라 갑에게 반환해야 되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과 원상회복은 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병에게 반환하는 게 아니라 갑에게 반환해요. 4번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고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갑과 병은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면서 갑과 을이 미리 제3자 수익의 의사 표시 후에도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해 둘 수는 있어요. 그때는 변경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 갑과 을이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했다면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5번. 갑이 을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근데 병이 선이에요.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은 을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죠.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죠. (29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제 의사 표시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요. 동시행 관계죠. 다만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행 거절입니다. 이행 거절의 경우 최고를 요하지 않죠. 따라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죠. 다만 이행 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가 되면 그때는 최고해야 돼요. 이행 거절까지만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가 됩니다.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즉 계약을 해제했을 때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상회복 의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0번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죠.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이번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제3자가 등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해제됐습니다. 제3자 뭐 되죠? 따라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매도인은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죠. 옳은 질문이죠. 3번 당사자 일박 또는 쌍방이 수인이 있다면 그 해제권 행사할 때 전원이 전원에게 하되 동시에 하라는 건 아니죠. 동시에 하라는 건 아니다.
4번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 전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해제는 됐는데 말소등기가 되기 전이죠. 요때 제3자는 선의만 보호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 전 제3자는 선의만 보호되니까 악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해야죠. 선의의 제3자. 해제 전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지만 해제 후 말소등기 전 제3자는 선의만 보호됩니다. 5번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해제된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 매수인.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됐으니까 건물을 산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죠.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죠. 자, 548조 1항 단서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제3자는 보호가 되는데 이때 이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가 아닌 놈, 계약이 해제됐을 때 보호되지 않는 놈, 자, 채권 양수인, 채권을 압류, 감류한 사람,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토지 매매 해제했을 때 건물 양수인,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주택 매수인이 매도인부터 임대권한 전세권한만을 부여받아 임대차 했을 때 그 임차인 이렇게 보호되지 않는 제3자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번 토지 매매 해제 시 건물 매수인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31번 계약금. 일단 계약금은 증약금이 최소 한도의 성질이 있고 민법은 해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이 된다 그랬어요. 1,000만 원을 지가 계약금 주기로 놓고 100만 원만 줬습니다. 이때 100상환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교부된 100만 원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1,000만 원. 요게 100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 계약금은 위약금 특약을 했을 때만 위약금이 되고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할 수가 없죠. 유동적 무효 상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해지할 수 있지요. 4번 옳은 질문이죠. 한번 옳은 질문이네요. 특약이 없으니까 아이고야 오늘 왜 이러나. 자, 1번 다시 한번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고요. 요거 틀렸고요. 특약이 없으니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지 않고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해지할 수 있고요.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성립하는 요물 계약이고요. 이렇게 되죠. 2번이 틀렸죠. 32번 민법상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는 동생관계니까 어느 한쪽만 이행기한을 정해놨다면 상대방도 동일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죠.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죠. 본다고 추정한다는 나올 때마다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2번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목적물을 먼저 인도받으면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죠. 이게 문제죠. 인도받은 날부터니까. 3번 대금 지급 장소. 첫째 약정이 있으면 약정 장소.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의 현 주소지. 마지막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인도 장소죠. 그러니까 틀렸죠. 4번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의 목적물 과실이죠. 인도 전후로 나눠서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죠. 다만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이죠. 4번 틀렸고요. 목적물의 권리주장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다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전부를 잃을 염려가 있으면 전부 거절,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으면 일부 거절이죠. 틀렸죠. 결국 2번을 옳은 걸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위험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도록 돼 있으니까 전부를 잃을 위험이 있으면 전부 거절, 일부를 잃을 위험이 있으면 일부 거절 이렇게 됩니다. 옳은 거 2번. 33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 타인 권리 매매 담보 책임이 그냥 타인 권리로 나오면 전부 타인 권리죠. 전부 타인 권리. 전타 선의 손, 악해 도선해. 선이라면 해제 손해배상 청구, 악의라면 해제할 수 있죠. 그리고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은 당연히 이행이익배상이죠. 이번 타인 권리 매매에서 목적물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됐는데 그게 매수인 잘못이에요. 그럼 이건 위험부담으로 가야 되죠.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험부담으로 가야죠. 3번 매매계약 당시에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도인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이때 원래 담보 책임은요.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대금감액 청구,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출직상환 청구, 완전물급부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게 담보 책임이에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만 매도인도 선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만? 전부 타인 권리에서만. 일부 안 돼요. 그래서 재산권의 일부는 지워야 되고요.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 매도인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전세권이 설정된 게 아니라 행사가 됐죠. 전세권 행사로 나오면 저당권 행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이 행사가 되면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출직 상환 청구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선악을 묻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타인 권리는요. 1회차에서도 봤죠. 1타 대감선해손이라고요.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요. 선이라면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그랬고요.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 안 날로부터 1년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사실의 안 날의 의미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타인에게 속하는 그 일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게 확실하겠구나. 그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일부를 내가 취득할 수 없게 됐구나. 매도인한테 넘겨줄 수 없게 됐구나. 그게 확실하겠구나. 라는 사실 안 날로부터 1년이 됩니다. 옳은 지문이죠. 34번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 이렇게도 잘 나오죠. 거의 조문 물어봅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그 땅에 건물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죠. 옳은 지문이죠. 620이죠. 2번 임차권에는 경제사정, 임대차에는 경제사정을 변동을 이유로 하는 차임 증액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을 원인으로 하는 차임 증액 또는 감액 청구, 증감 청구권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거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 잘못 없이 멸실됐을 때 그만큼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연히 면제되는 게 아니라요. 임차인은 그 부분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한다가 아니라 그 비율만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2번 틀렸죠. 3번은 649조 법정 저당권. 토지 임대인이 2년 이상을 차임을 못 받았어요. 그걸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 차임 이렇게 불러요.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
그 땅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면요. 저당권하고 똑같다. 1회차에서는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했죠. 그러면 질권의 효력이 있다고 그랬고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 효력이 있게 됩니다. 4번 임대인이 보존행위할 때 임차인은 거절할 수 없다. 수인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죠. 차임지급식 약정이 없으면 후급을 원칙으로 하죠. 매월 말 수확 후 지체 없이 이렇게 되죠. 약정이 없으면 후급을 원칙으로 한다. 35번을 보겠습니다. 35번이 어디 갔나? 밑에 있군요.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라고 되어 있죠.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라고 나오면 643조가 283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죠?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조건. 그 지상물 매수 조건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1번 잘 나오죠?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다면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임대인한테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까지 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는 없고요. 1번이 벌써 틀렸네요. 매수 청구는 반드시 매수 청구 소송을 통해서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하고요. 청구 의사를 표시하고요. 그래도 만약에 대금을 안 주면 그때 대금 청구 소송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할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채무불이행 해제의 경우에는 매수 청구 못하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딱 두 가지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하나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고 지상물이 현존해서 갱신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한 경우하고요. 또 하나가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 딱 이 두 가지에만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건물 등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효력이 없다. 5번 건물이 무허가인 경우,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임대에게 쓸모가 없는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도 매수 청구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37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1번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이 아닌 채권 회수 이렇게 하면 가장임대차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채권 회수 이렇게 나오면 가장임대차고요. 따라서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면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컨대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 중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요. 주택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죠. 자, 그런데 처음에 계약할 때는 보증금이 소액이 아니야. 보증금액이 많아. 소액임차인이 아니었어. 근데 그 후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감액함으로써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된다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번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 대표적인 예가 주택의 명의 신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한 경우에도 보호가 되겠죠. 옳은 질문이죠. 자,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은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타인 누굴까요? 전차인, 전차인. 그 타인의 직접 점유를 매개로 임차인이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인정되죠.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사람은 우선 변제 안 되죠. 우선 변제권은 임차권에 부여되어 있는 효력이에요.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은 그대로 둔 채 보증금 반환 채권만 팔았을 때 그 양수인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이 양수인이 금융기관일 때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죠. 그냥 양수인,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 이렇게 나오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되고요.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이 양수했을 때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틀렸죠. 37번 을이 갑이 소유하는 서울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3억에 월차임 650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증금 3억에 월차임이 650이니까 환산 보증금이 9억 5천이죠. 보증금 3억 더하기 65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그러면 이건 초과임대차라고 해서 상위법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요. 서울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환산 보증금이 9억 원 이하여야 되죠. 수도권과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걸 초과하게 되면 상위법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초과임대차라 하더라도 6가지는 인정이 되죠. 6가지. 대항력 부여하고요. 갱신요구권 인정되고요.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되고요. 2기가 아니라 3기 연체 해지할 수 있고요.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인정되고요. 코로나로 인한 폐업,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사용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초과 임차인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죠. 3번이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입니다. 상위법 11조 2. 임차인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폐업했을 때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걸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 3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기억해 주세요. 4번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되죠. 만약에 방해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때 손해배상은 을은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해야 되죠. 방해가 있던 날로부터가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 내 행사해야 되죠. 마지막 5번 임대차가 종료되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다 옳은 지문이네. 초과 임대차라 그랬죠.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문제 보면요. 기간은 2년으로 정했죠. 기간은 2년으로 정했습니다.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600원씩 기간 2년으로 정했습니다. 초과임대차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2번 을이 상가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 인정되고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인정이 되고 4번 권리금 회수 기회 인정되죠.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갑은 을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을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 5번 기간이 종료된 후 이거 틀렸죠. 죄송합니다. 좀 전에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 저도 집중력이 떨어졌나요? 대항력, 갱신요구, 그 다음에 3기 연체 시해지, 권리금 해소,
3번 요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표준계약서 사용까지 적용된다 그랬어요. 존속기간 보장이라든가 법정갱신이라든가 우선변제권이라든가 임차권 등기명령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적용 안 되죠. 요번 큰일 날 뻔했네요. 우선변제권 같은 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5번 틀린 질문이 됩니다. 초과임대차에는 5번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일반 임대차, 일반 초과임대차가 아닌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틀린 것은 5번이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초과임대차에 적용되는 걸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거 꼭 구별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5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다 보면요. 요 부분 가면 또 집중력이 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읽고 있어도 내가 뭘 읽고 있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생깁니다. 저도 지금 약간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그죠? 멍청하게. 자, 3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 등에 관한 사항. 집중력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을 보시다가 만약에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다 싶으시면요. 억지로 시험지 보지 마시고 한 1분 정도라도 이렇게 눈을 딱 감고 명상에 잠기거나 졸면 안 되고요. 아니면 창밖을 이렇게 좀 보면서 약간 마음을 긴장을 좀 누그러뜨리거나 그렇게 해야 집중력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시험 동안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힘들죠. 집중력 유지하기가. 38번 대지 사용권의 뜻이지요. 구분 소유자가 전유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죠. 꼭 소유권만을 말하진 않죠. 지상권도 되고요. 심지어 임차권도 됩니다. 전유분과 대지에 관한 권리 처분 못하죠. 다만 규약으로 처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전유분과 공용보호랑 지분 분리 처분 못하죠. 절대로. 그러니까 전유분과 공용보호랑 한 물건은 뒤에 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전유분과 공용보호랑 한 물건은 절대로 분리 처분이 안 돼요. 그런데 전유분과 대지 사용권은 원칙이 분리 처분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해 두시면 돼요. 1회차에서는 1회차 동영에서는 전유분과 공용보호에 관한 권리가 나왔었죠. 3번 이거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1회차에서 봤어요. 복도계단. 4번 전유분에 속하는 일동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손해 입혔다. 그 하자는 공용부문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합니다. 공용부문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한다. 5번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가 전유분을 철거할 권리가 있다. 이건 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거는 우리 뭘 전제로 하면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으면 철거할 수 있죠. 이때 을은요. 건물 소유권은 있지만 대지에 관한 아무런 권리가 없죠.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그걸 아파트로 가면요. 구분 소유권은 갖고 있지만 대지에 관한 권리가 없다면 그 대지에 관한 권리 가진 사람이 100일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건물 전체가 아니라고 100일로만 철거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구분 소유권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 소유권을 팔아라 이렇게. 실제로는 철거 청구를 못하니까. 갑소유 땅에 우리 무단으로 건물을 지으면 을은 땅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 철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아파트로 대입하면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가 있다. 그러면 그 대지 사용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을 텐데, 철거 청구권이 있을 텐데, 아파트 전유부니까 철거가 불가능하니 구분 소유권을 팔아라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게 5번이죠. 옳은 질문이죠. 틀린 건 3번.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39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왔어요. 자, 1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려면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빌려준 돈, 소비대차 채권 또는 준소비대차 채권이어야 되고요. 매매대금이라든가 공사대금이라든가 유류대금 지급을 담보할 목적의 등기. 여기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번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 확보. 이것도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공사대금, 유류대금, 매매대금 이런 거.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뭐 이런 거 취득 목적 담보계약에 적용이 되지만 질권, 저당권, 전세권 이게 담보권이에요. 그러니까 담보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차용금 채무, 빌린 돈이죠. 이 차용금 채무가 소비대차예요. 빌린 돈과 그 외에 뭐 공사대금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 이때 가장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후에 후자가 소멸하고 빌린 돈만 남게 되면 그때부터 동법은 적용된다가 판례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 등기 채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그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대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가등기로 유용. 보세요. 5번은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갑과 을이 X 토지를 매매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채권 보존 가등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가등기 말소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갑이 대금을 돌려줘야 된단 말이지. 그걸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가등기로 바꿨단 말이죠. 이렇게 바꿨을 때, 담보가등기로 바꿨을 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죠. 왜 안 돼요? 빌려준 돈 아니잖아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려면 빌려준 돈 또는 기존의 돈, 뭐 공사대금 같은 거지만 빌려주기로 바꾼 돈, 그게 준수비대차예요. 근데 이거는 대금 반환 채권이잖아요. 내가 지급한 매매 대금 반환 채권이니까 그걸 담보할 목적의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것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회차에서는 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 명의신탁이 나왔고요. 이건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겠죠. 2022년 1월 갑은 A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을을 매수인으로 내세워서 A와 계약을 하겠다. 자, 갑이 을의 이름을 빌리기 위해서 명의상 약정이 있죠. 매수 자금을 줬겠죠. 그래서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매매를 한 거죠. 그리고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겠죠. 자, 이때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고요. 그다음에 매매와 등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매도인이 악의였다면 매매와 등기도 무효. 매도인이 선이었다면 매매와 등기는 유효.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이라면 명의상 약정은 무효지만 매도인이 선이었다면 매매와 등기는 유효이기 때문에 을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게 1번이죠. 그래서 1번은 을은 대내외적으로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명의상 약정은 무효지만 옳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을 대위하여 A에게 매매재금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매매 유효, 등기 유효예요. 만약에 A가 악의여서 매매가 무효라면 보세요. A가 악의여서 매매가 무효라면 을은 A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갑은 을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갑은 을을 대위하여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요. 2번은 A가 악의인 경우 이걸 전제로 하면 2번은 옳은 지문이 돼요. A가 악의인 경우. 그러나 A가 선이기 때문에 매매가 유효하고요. 따라서 을은 A에 대해서 대금 반환 청구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은 대위할 수도 없게 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갑은 을에 대해서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있다. 명의상 약정이 무효라면요. 해지가 안 돼요. 계약의 해제나 계약의 해지는 계약이 무효일 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의 해제나 계약의 해지는 계약이 유효할 때 하는 거예요. 유효한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인 약정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해지를 뭐뭐 할 수도 없습니다. 무효인 명의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없다가 됩니다. 또 소유권자는 을이니까 갑이 아니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도 당연히 청구할 수 없죠.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근데 을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도 청구 못합니다. 5번 갑과 을 사이의 명의상 약정이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즉 탈법 목적이 없어요. 자, 탈법 목적이 없는 경우 유효가 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종중부동산을 종중이외자에게 명의시탁한 경우, 법률은 배우자 사이 명의시탁하고요. 마지막이 종교단체 산하조직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이름으로 명의시탁한 거. 이거 딱 세 가지예요. 탈법 목적이 없을 때, 조세포 탈이라든가 강제집행 면탈이라든가 법령상 제한 회피 같은 탈법 목적이 없을 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돼서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게 세 개. 그런데 요거는 취척에 불과하잖아. 그러니까 탈법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무효지요. 부실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40번까지 풀어봄으로써 동형 2회차, 1회차, 2회차 총 8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동형에서 풀어봤던, 확인했던 지문만 알고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나왔던 파트 부분 전체를 예컨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조건이 었다 그러면 그 지상물 매수조건 파트를 1회차에서 양도 전대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임차권 양도 전대 파트를 요런 그 특정 테마를 전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시험에 7, 80% 출제되는 보통 일반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민법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을 설렁설렁이라도 10번 정도를 읽으세요. 지금 시점에서 여전히 기본서나 요약집을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한 번 볼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시간에서는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한 번 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렇게 속독하듯이 통독하듯이 자꾸 눈으로 확인해서 되도록이면 반복 횟수를 많이 해야 시험장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명료하게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지금은 건너뛰세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하려고 자꾸 뭔가를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뭐, 노래 가사 외우듯이 자꾸 반복을 함으로써, 시험장 가서 어떤 지문을 봤을 때 어색하게 느껴져야 돼요. 이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반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거 하고 나서 이제 이론 마무리가 한 번 더 남았는데요. 어쨌든 요 동형 모의고사와 그 이론 마무리를 통해서 수차례 반복을 해서 시험장에서 꼭 10월 달에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